지난 시간 고대부터 이어진 수천 년간의 시리아를 둘러싼 제국들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환 수장님 그리고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부터 시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시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도 시리아는 잠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고대 시리아 전쟁을 살펴보면서 참 여기가 천혜의 정말 좋은 땅인데 덕분에 전쟁도 끊이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시리아의 유명한 도시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알레포예요. 우리 카데시 전투할 때도 히타이트군이 주둔했던 도시가 알레포입니다. 그래서 전쟁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시가 알레포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 물어봤대요. 니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 뭐 일상이라 괜찮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 아닐까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전쟁인데 어떻게 안 느껴요? 그래요? 아무리 전쟁이 많아도 전쟁보다는 평화로울 때가 많다. 그리고 평화로울 때는 돈이 다 여기서 돈다. 그래서 못 떠난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중세 때의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의 주요 도시가 사실은 시리아에 다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십자군 하면 맨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아, 예루살렘 왕국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마지막 목표였고 처음 들어온 데는 시리아 쪽이었고 나중에 그 십자군 왕국이 섰을 때도 하여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시리아에서 거기서부터 내륙으로 가는군요. 그래서 시리아 지역의 요새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도 끊이지 않는 전쟁터가 됩니다. 이 시리아를 마지막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게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되고 시리아가 어떤 독립 과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1806년에 용병 대장 출신의 오스만 제국의 이집트 태수가 된 무하마드 알리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반독립적인 이집트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휘하에 있지만 그냥 그가 이집트를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를 지원한 외부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였어요. 그리스 독립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집트는 오스만을 도와서 그리스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패퇴를 해요. 그만큼 오스만 제국이 힘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오스만군을 지원해서 나갔던 이집트 태수가 이거 생각보다 더 종이호랑이 제국이네. 내가 또 다른 마음을 먹어도 되겠구나 생각을 전쟁터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리는 3000년 전에 람세스 2세 이후에 복귀했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내가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832년 알리는 시리아를 점령을 했고 오스만군과 싸워서 완전히 격퇴를 하게 됩니다. 시리아를 완전히 복속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내도 너무 내가지고 게다가 그런 땅이 있으면 다른 외부 세력은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프랑스가 지원해준 알리가 저렇게 세력을 넓히고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알리는 사실상 시리아에서도 좀 쫓겨나서 이집트의 지도자 정도에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노세한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두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이제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크림 전쟁이죠. 한편 발칸에서는 또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남유럽 여러 국가가 오스만 제국의 폭정에 항거하는 반발과 분쟁이
지역별로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벌어진 와중에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이 되면 이집트는 이제는 또 프랑스로 축출하고 영국의 반숙령이 돼요. 영국이 뭐 장관급은 경찰서장을 다 영국인으로 임명하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나 독립국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오스만 제국은 주축국 편이었잖아요. 그럼 자기는 일단 이 틈에 내 땅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집트를 먹고 싶은데 지금 유럽 군대의 약점이 뭐냐, 수에즈 운하예요. 전에도 한 번 있었죠. 수에즈 운하 막히면 영국은 화장지도 없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집트를 되찾고 뭔가 연합군한테 치명타를 먹이려면 스웨즈 운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스만군이 스웨즈 운하로 오게 됩니다. 좋은 전략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겠어요? 시리아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 거쳐서 오는 거예요. 또 독일이 그때 오스만하고 친했기 때문에 독일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1915년에 독일군하고 연합 세력이 팔레스타인에 출발해서 스웨즈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은 큰일 났으니까 병력을 왕창 집중을 해요. 무려 13개 사단을 투입하고 무적의 영국 함대까지 투입해가지고 스웨즈에서 막아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집트의 영국군이 13개 사단이나 모아놓은 거예요. 네. 가뜩이나 지금 본토 유럽에서 난리인데 그런 거 어디다 써? 그걸 그러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써요? 그러면 지금 이집트에서 끝낼 거냐? 군대도 많은데 팔레스타인으로 올라가서 시리아까지 먹으면 오스만 제국은 지금 튀르키예가 본거지잖아요. 그쪽이 팔레스타인 지배가 완전히 끊어져요. 여기에 20세기의 독특한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얘기할 때 아라비아 반도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거긴 버려놔둔 거지. 그냥 깡패들 사는 땅 뭐가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때까지도 진짜 그냥 부족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의 저 부족 우물 그냥 이렇게 먹으면 쏴 죽이고 그러던 시대로 살고 있어서 버려놓은 땅이었는데 1908년쯤에 원유가 발견이 되고 1908년, 10년 요때로 오면서 이제 원유라는 게 굉장히 산업화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시리아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로 가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라인을 끊어버리게 되면 아라비아 반도가 뚝 떨어지면서 오스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죠. 그러네요. 그리고 거의 모든 기름은 다 끊어버리는 상황. 그렇죠. 그러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라비아 반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해서 시리아까지 먹자. 그러면 지중해 이 레반트 무역권을 장악하게 되고 아라비아 반도의 석유가 유럽으로 그냥 올 수 있다. 짜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불과 이 고대 역사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더라도 저 지역이 끊어진 상태로 더 이상 저쪽으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신앙적 개척이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쪽을 막으면 석유가 다른 쪽으로 못 가네요. 그렇죠. 이제 동방무역 실크로드는 하나도 안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저게 아라비아 반도가 떠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영국군이 시리아까지 가야 된다. 근데 지난 시간부터 박사님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라비아 로렌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화 자체에 등장 인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요 인물은 다 실존 인물이에요. 파이살 1세 국왕하고 그리고 로렌스, 영국 장교 로렌스도 실존 인물이고, 물론 영화 중에는 몇몇 그 허구의 인물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 영화를 보고 그게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네네네. 아랍 쪽에서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죠. 영국 쪽에서도 사실 그 영화가 역사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를 바탕으로 지어낸 창작물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물은 실존 인물이 있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파이살 1세와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였던 영국 군인 토마스 로렌스에 대해서 지금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파이살 1세는 1920년에 아주 단기적이긴 하지만 시리아 왕국을 건국했던 사람입니다. 가문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메카의 태수이자 알 하시마이 가문의 후세인 빈 알리의 삼남이자 이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유명한 영국군 장교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와 함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아랍 저항군
그들은 또 반란군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랍 저항군을 이끈 인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일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데 근데 영화에 표현되지 않은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의 또 특징들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와우. 이집트, 소아시아, 시나이 반도 등을 탐사를 하면서 아랍 문화와 언어를 익히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딱 그 지역이에요. 또 저기 밀리터리 매니아였어요. 어려서부터 전쟁 자체가 엄청 좋아했대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고 게다가 군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군에서는 이 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죠. 그게 뭐냐? 샤리프 후세인과 접촉을 해서 아랍의 저항을 불러일으켜라. 즉 오스만 제국의 반기를 들어라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네. 그래서 로렌스가 이 후세인을 접촉을 해요. 근데 이 후세인도 굉장히 달고 다른 정치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아랍 국가들의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근데 영국 정부에서 이를 거부하면 나는 오히려 오스만 정부의 편에 들어가서 영국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영국은 그 전에 프랑스와 다른 열강들과 비밀 협정 같은 것을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독립 요구를 자신 혼자서 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구를 안 들어주면 오스만 제국의 편에 가겠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들어줘야죠. 네, 그냥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척을 한 거죠. 그렇죠. 들어주는 척을 하면서 말로는 안 되니까 맥마운 선언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확실히 인정을 할게라고 합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서 로렌스는 본격적으로 후세인의 영국군 고문관 역할을 하면서 반란을 계속 진행시키게 되는 거죠. 로렌스가 잘 여기 가게 된 데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1916년에 이제 영국군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자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이제 알렘비라는 장군을 교체를 해요. 그랬는데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1916년에 내내 병력이 2배, 3배인데도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급해지잖아.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때 이제 아라비아의 중요한 도시가 메카와 메디나인데 메디나에서 봉기를 했다가 오스만군한테 쫓겨가지고 그 와디 지역 산악 지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캠프를 찾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뭘 기대를 해. 그냥 오스만군이나 좀 신경이나 분산시켜 놔라 이런 정도였는데 로렌스가 보니까 이거 전쟁을 못할 꾼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개인적으로는 명사수의 전사다. 당연하지. 부족으로 사니까 총도 잘 쏴요 얘들이. 왜냐하면 무릉초 먹는 이런 애를 쏴야 되거든. 다 싸움꾼이죠. 네네. 부족이니까. 고로 군대로서는 빵점이다. 원래 혼자서 잘 싸우는 애들은 군인으로서는 빵점인 법이다. 약탈 전쟁에 습관이 들어갔고 조직을 이루거나 누군가의 지휘를 받아 싸우는 것을 못 견딘다. 당연히 못 견디지. 자기 먼저 보는 놈이 임자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뭐 대형을 지켜 가지마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벌판에 참호를 파고 있는 튀르키 해군 1개 중대만 있어도 얘네들 전멸시킬 수가 있다. 여기서 로렌스의 탁월한 점이 이 홍해하고 그 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사이에는 이런 구릉지대, 험악한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릴라전 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데다. 얘들 특징이 뭐야? 총 잘 쏘고 혼자 놀아. 약탈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바위 숨어 있다가 쏘고 저건 내 거야. 털고.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잘하겠냐. 네. 그리고 지리도 다 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홍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제해권을 영국이 쥐고 있으니까 얘들이 그 골짜기에 들어가 싸워도 해안가에서 영국군한테 보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게릴라전 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얘들한테 게릴라전을 기대하자.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아니 이렇게 로렌스가 아랍에 가담하면서 이 오스만 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뭐 중동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오스만 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오스만 제국이 노세한 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보급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투에 이기는 부대보다 보급을 잘하는 부대가 전쟁에서는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국군임에도 불구하고 보급 능력이 형편이 없었어요. 아, 게다가 그나마 조금 있는 보급선으로 보급품을 보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랍 게릴라들이 나타나서 계속 보급선을 공격하고 끊는 거죠. 문제는 제국은 쇠락기에 있고 지금 반란이 점점 일어나는데 반란 세력이 처음엔 쫙 끌 거 아닙니까? 소수일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하면은 주변에 이거 봐라. 우리도 되겠네. 그럼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란군의 기세는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오스만군은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주둔지와 자신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전략 거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오스만군과 독일군의 이 승부수가 없었냐? 있었어요. 전략 목표인 반란의 진원지인 메카를 우리가 선점을 하자였습니다. 근데 파이살은 형제 알리와 협력을 해서 메디나를 탈환을 하고 메카를 향하는 오스만군을 되돌리기 위해서 해안과 와디를 따라서 북쪽으로 진군을 해서 항구 도시 외지를 점령을 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오스만군의 보급선인 철로를 끊으면서 공격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대군을 만나서 대군과 회전을 한다고 하면 오스만도 그래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이빨이 빠졌다고 해도 우리 호랑이야 이럴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게릴라를 하면 방어전선을 어디다가 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막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요르단에 있는 그 철도를 봤거든요. 저게 그 로렌스가 끈으로 돌아다녔던 철도입니다 하는데 이게 막상 보면 정말 황당한 게요. 광야, 사막 같은 광야예요. 지평선 쫙 있고요. 저쪽에 구름은 어터비근 지해들 땅이고 저기 오는 거 다 보여. 그리고 철도가 우리나라 같은 철도가 아니에요. 완전 사막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솟아요. 그러니까 철도 이쪽에 있으면 완전히 바리케이트가 돼버리고 저쪽에서 오는 애들은 다 보여요. 숨어 있으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철도의 폭약 같은 거 파묻는 건 너무 쉬워. 그렇죠. 맨손으로 파도 파질 때 파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꽤 깊이 묻습니다. 깊이 묻고 덮으면 금방 햇빛에 말라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수색대가 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땡볕에 그 기나긴 사막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철도를 마구마구 이제 폭발을 시키고 전신주 끊고 야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가만 그렇다면은 철도를 끊어서 메디나에 있는 오스만군을 괴롭힌 다음에 메디나를 되찾는 게 목표였는데 그럴 거 없이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자. 왜냐하면 산맥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 해안 따라 산맥 따라 계속 올라가서 아카바까지 점령해 버리면 거기서 영국군하고 합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필요 없는 땅을 굳이 사수할 필요가 뭐 있냐. 전략적 지점이 중요하다. 근데 아라비아 반도에 수백 킬로의 철도 한 줄이야. 중간중간을 왜 먹어? 그냥 올라가는 그 홍해 끝나는 집에 있는 아카바를 먹어버리면 이 남쪽 아라비아 반도는 그냥 끝이다. 이 아카바 공략이 그래서 영화에도 아주 핵심인데 이게 왜 핵심이냐면 그야말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한 방으로.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끝없는 전쟁의 땅이었던 시리아는 근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1차 대전 무렵 오스만 제국이 쇠락하자 아랍 민족은 독립을 꿈꾸며 영국과 손을 잡는다. 특히 영국군 장교인 로렌스는 아랍의 왕족 파이살과 협력하여 오스만에 대한 반란을 돕게 되고 오스만 제국의 약점인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였던 아카바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다. 이 아랍과 오스만 양쪽의 눈이 결국에 향한 곳은 아카바였는데요. 이제 이 아카바 전투의 서막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1917년에 로렌스와 아랍 저항군은 홍해 근처의 요지인 아카바를 공략하기 위해서 오스만군이 대비하지 않고 있던 사막 지역으로 우회해서 아카바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점령을 하게 돼요. 네. 계속 우리가 아카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카바를 점령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 아카바 점령하고 그 뒤에 이어서 다마스커스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그만큼 아카바가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1917년 홍해는 보급로를 확보해야 하는 영국군과 그런 영국군을 막아야 하는 독일 해군 잠수함이 치열한 해전을 벌이고 있던 지역이에요. 즉 그때 당시에는 영국도 그렇고 오스만도 그렇고 군대에 제대로 된 보급을 주기 위해서는 해안 쪽 지역에 특히 부두를 장악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부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해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송선이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아카바가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카바는 아카바만을 쭉 들어가서 맨 끝에 위치한 곳이에요. 거기까지 다 먹는다면은 그쪽의 해안선을 다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랍 저항군이 있긴 했지만 수도 부족했고 이들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시리아 일대에서 아랍 전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1917년 5월 낙타 부대와 기병 부대가 포함된 아랍 저항군 5천여 명이 아카바로 진격을 하게 되고요. 진격을 그냥 했냐? 아닙니다. 진격을 하는 와중에도 주요 철도를 계속 끊으면서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내연기관의 운송수단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 내연기관을 위한 도로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에. 그래서 철도가 계속 주요 철도 라인이 끊기면서 오스만군은 발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전력이. 지금 아카바를 끊음으로 해서 오스만의 보급은 끊고 우리의 보급은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이렇다면 오스만 입장에서는 이제 숨통 다 조여졌다. 그리고 반대쪽 로렌스와 아랍연합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앞으로 찔고 날아가도 되겠는데 라는 욕심도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아카바 함락 이후에 극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 아랍군이 정식으로 연합군으로 편성이 돼요. 그래서 앨런비 장군이 자기 휘하 부대로 이제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니네들이 뭘 하겠니? 그냥 거기서 좀 도와줘.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뻥을 쳐놨는데 얘들이 정말 갑자기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등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웨지로 메디나 끝나고 도망갔다가 아카바 점령하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겨우 6개월밖에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산악 게릴라였다가 전략적인 군대로 탈바꿈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엄청난 역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 영국군 지원 받아서 계속 철도 끊으면서 메디나 공략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전쟁 끝날 때까지 메디나 함락 못하고 그냥 싸우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전쟁에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게 한 번에 보여줍니다. 아카바 전투에서 로렌스가 거의 전사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적의 공격에 의해서 전사를 할 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로렌스가 낙타 부대를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아랍 저항군의 장군하고 같이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낙타를 타고 진격하는 과정에서 자기 실수로 자기 권총으로 자기 낙타의 머리를 쏘게 됩니다. 네? 실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영화에서는 로렌스는 굉장히 무결하고 결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일도 벌어졌던 거죠. 자, 다시 아카바 전투로 조금 돌아가서 아랍 저항군이 운영했던 부대는 크게 두 부대였습니다. 하나는 정면의 기마 부대. 정면에선 기마 부대가 돌격을 했고 로렌스가 지휘하는 우회하는 부대는 낙타 부대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군의 일반적인 공성전이나 아니면 재래 전술로 사용했으면 오래 걸릴 전투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끝났어요. 굉장히 빠르게 끝났어요.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전사자인데 아랍 저항군의 전사자는 2명뿐이 안 됩니다. 우와. 그리고 부상자도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반면에 오스만군은 300여 명의 전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700명이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카바가 아랍 저항군과 영국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카바를 확보하니까 영국은 해상 보급로가 유지가 된 반면 오스만군은 이제 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끊기게 되는 겁니다.
이젠 철로, 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끊겼으니까 남아있는 군대들은 그야말로 이제 춥고 배고픈 시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렌스의 활약, 그가 정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네. 결론은 좀 없어요. 네? 아니, 네. 양측의 활약을 주장이 했잖아요. 예,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긴 한데 활약은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활약 중에는 자기가 자기 낙타를 쏜 활약도 있잖아요. 아이, 참. 그래서 아이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로렌스 자신은 좀 담담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전후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서구 열강들이 입을 싹 씻는 걸 보고 너무 실망을 해서 자기 존재를 숨깁니다. 진짜 실망했구나. 그런 반면에 아랍에서는 로렌스가 한 거 아니야. 로렌스는 그냥 연락관.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만 좀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했어. 힘든 일은 다 우리가 했는데 영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숟가락만 올린 거야. 이런 뉘앙스로 로렌스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뭐가 진실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로렌스는 계속 자신이 그렇게 좀 담담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대를 하고 1935년 47세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렌스는 뭔가 탈 것과 인연이 없네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 정황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아라비아 로렌스가 어떻게 보면 영화로는 되게 성공하고 문화 작품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조금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너로 인해 아랍의 평화가 깨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뭐 비난도 많이 받았어. 본인도 그것도 되게 괴로워했고 나중에 이제 회담 같은 거 할 때 가서 참여는 했는데 이게 사실 얼굴마다 비슷하게 들어가고 압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저쪽 편을 못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랍 쪽은 또 분노했고 본인은 양심의 가책도 많이 받았고 글을 보면은 자기는 처음부터 이 약속이 지켜질 약속이 아니라는 거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너도 같이 동조해서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얘들을 돕고 싶었다는 거지. 근데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그렇다고 거기 가서 야 쟤들이 다 거짓말이니까 니들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직한 거 같으면서도 자기가 볼 때는 또 오스만에서 이들이 독립해야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기 때문에 오스만을 돕게 되고 우리의 자기의 지위나 뭐 명령체계가 사실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안 들으면 그것도 또 그렇죠.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아무튼 뭐 글을 봐도 본인도 꽤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고 나중에 또 저쪽에서는 배신자라고 막 화내니까 그렇겠죠. 또 괴롭고 그렇다고 또 본인이 영국을 배신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로렌스와 아랍군의 활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아카바를 상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듣고 있는 영국군 입장에서는 오스만 영토 가보자.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생각 같지만 당연히 하는 생각. 어떻게 되나요? 근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부터 진격을 하는데 1917년 11월 16일에 알렘비가 이제 가자 브엘세바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월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게 사실 십자군 이후로 영국군이 입성하는 거죠. 이때 이게 1차 대전 때만 아니었으면 거의 사정 리처드의 후에 막 이랬을 텐데 별로 주목은 못 받고 여기가 또 아랍 사람들한테 화나면 안 되니까 알렘비는 겸손하게 말에서 내려서 걸어갔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진격하려니까 막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요르단 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암만 지역에 가는데 요르단도 돌파하기가 쉬운 땅이 아닙니다. 거기가 의외로 또 산악지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포위 공격했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1918년까지 대치 상태가 계속 되다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1918년 되면 전쟁 막바지라 유럽에 병력이 없습니다. 그때 중학생 애들까지 다 동원할 판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엄청난 병력이 아깝잖아요. 9만 명을 유럽 본토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인도군을 투입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스만 영국군, 인도군이 합쳐서 한 9만 정도. 오스만군 3만 명의 독일군 1개사단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 이게 작은 세계대전이 돼버리는 게 오스만군이라는 군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여러 이 국가가 합해진 군대. 예, 그래서 그 안에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거기에 독일군까지 있고 영국군은 영국군, 인도군, 이집트군, 여기에 이제 후세인 반란군까지 합쳐진 정말 희한한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때 이제 유대인 게릴라 부대도 만들어집니다. 이걸 중동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그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의 그 최정예 부대가 되고 여기 출신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다 전쟁 영웅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1918년 9월에 가서 알렘비가 총공세를 펼쳐서 오스만군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영국군과 아랍군이 다마스커스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월 7일에는 베이루트가 프랑스군에게 함락됩니다. 요게 이제 심각해요. 여기를 영국이 다 점령한 게 아니라 레바논 지역은 프랑스가 점령한 거로 되면서 네. 이제 국제 분할이 나오게 되죠. 국제 분할이 되면 그 다음도 외교가 힘들어져. 10월 말에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 알레포하고 홈스를 연합군이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10월 30일에 이제 더 이상 오면 튀르키예 본토가 함락되니까 오스만이 휴전하자고 그래요. 이렇게 돼서 파이잘이 시리아 아랍 왕국의 국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20년이에요. 그래도 영국은 여기까지 약속을 지켰는데 핑크빛이었네요. 예, 근데 프랑스가 침공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파이잘은 쫓겨나게 되고요. 네. 영국이 배신자라고 욕을 많이 먹지만 완벽하게 배신한 건 아니어서 그래서 파이잘을 데려다가 또 이라크 국왕으로 앉혀버립니다. 여기 약간 작은 유럽 느낌 나네요. 당시 프랑스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은 아랍 민족들이 독립을 해서 아랍 국가를 만드는 거는 상관없는데 레바논과 시리아에 살고 있는 기독교도들이 무슬림의 법을 따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이게 오스만의 지배를 이제 겨우 벗어나나 싶었더니 프랑스 지배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1920년대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한 영토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체계로 공식화가 되게 됩니다. 1923년 9월 29일 프랑스는 시리아 국제연맹 위임 통치령의 배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날 시리아, 레바논과 이스쿤데룬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민 통치와 위임 통치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달라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다르냐면 식민 통치는 영구히 종속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언제 독립을 시켜줄게 이런 게 없어요. 반면에 위임 통치령은 일단은 신탁 통치를 하고 자치를 그러니까 부분적인 자치를 실시하다가 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자치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위임 통치를 종식시키고 독립국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약간 군정 같은 느낌이네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위임 통치령이 쭉 뭐 문제 없이 갔냐? 아닙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1925년에 술탄 알 아트리시가 주도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반란 역시 프랑스 당국의 강경 진압에서 종료가 됩니다. 결국엔 어쨌든 이렇게 프랑스 치하에 시리아는 있게 되는데 1차 대전을 겪고 또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들과 서구 열강들이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그게 부분적으로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시리아 내전에 어느 정도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간별로 좀 나눠보면은 1922년부터 25년까지는 시리아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925년부터 30년까지는 시리아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리아 공화국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프랑스 본토가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위임 통치령은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형이었던 시리아는 비시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941년 7월 영국과 자유프랑스가 시리아 레바논 재탈환 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또 비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돼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됐고요. 시리아의 민족주의자와 영국이 프랑스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제 그냥 놔줘라. 됐다. 독립 좀 시키자라고 하게 되죠. 결국 프랑스 군이 시리아에서 물러서게 돼요. 그게 1946년입니다. 즉 시리아의 완벽한 독립은 처음에 시리아 왕국이 생겼던
1920년대도 아니고 1946년이 돼야지 시리아의 완벽한 독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50년에 이제 바트낭이라는 정권이 수립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합병. 그래서 이 아랍연합공화국이라는 게 생겨요. 카이로에 가면 지금은 호텔인데 거기가 아랍연합공화국 본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 청사인데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나세르인데 나세르도 이게 진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정식 국가는 됐었고 투표에서 할 뻔까지도 했는데 뭐 다시 쪼개지고 1963년에 바트당이 쿠데타를 해서 또 군사 정권이 생깁니다. 근데 이 정권이 3차 중동 전쟁, 즉 6.1 전쟁 때 참패하면서 권위가 완전히 폭락해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1970년에 국방장관이었던 하페즈 알 아사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취임하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작년까지 끌고 왔던 바로 아사드 가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사드는 2000년에 사망할 때까지 정권을 유지는 합니다. 철권 통치를 했죠. 그리고 아들 바샤르한테 물려주게 돼요. 자기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독재 이렇게 불만이 계속 쌓였을 거 아니야. 아들이 집권하고 나서 2011년에 드디어 시리아 내전이 터져버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시리아 과거와 현재 이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시리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을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근데 오늘은 뭐 하는 중에 다 나와가지고 듣는 분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자원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없다는 거를 생각하는 건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사람은 뭐 없던 말든 이렇게 되죠. 역사를 보면은 정말 어떤 너무너무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축복은 전혀 안 된다. 시리아야말로 뭐 너무너무 좋은 천혜의 조건인데도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축복이냐 저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되죠. 우리도 사실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까지 한국이 있던 지정학적 위치하고 1950년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근데 한국 사는 이런 논쟁하는 걸 보면 왜 자꾸 조선시대 관점으로 지금을 보려고 하거나 지금 관점으로 조선시대를 보려고 하는데 그건 뭐가 문제냐면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 이건 악이야, 나쁜 거야, 뭐 그러는데 악이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현재의 지정학적 관계는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시리아처럼 좋은 조건을 가져도 시리아 왕국으로 존속하는 기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리아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저는 느낀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많다. 아름답죠. 자원도 있고 물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 탐내는 그런 세력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건 시리아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좋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특권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회에 와서 시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족이 53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한다는 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숫자입니다. 그 13년 동안 내전, 그럼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그 내전으로 2,200만 명의 시리아 인구 중에 절반이 피난을 갔고요. 6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국내 난민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600만 명은 해외 난민이 됐어요. 바닷가에서 죽어있는 그런 아이의 시체 사진이 공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힘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시리아는 지금도 분열돼 있습니다. 분열된 국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